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자리 정책 포럼의 제1주제로 지역 일자리 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먼저 이규영 노동연구원 소장님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에 대해서 참석하신 패널 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편에 계신 이준식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의 백준봉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연구 컨설팅 실장이신 김세훈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제하신 분 지금 앉아 계시죠? 우리 이기용 소장님은 아까 봤으니까 지금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인사말에서 우리 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그 최치욱 이사장님이 지역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셨고요. 이석 그 지방공기업공사공단 그 회장님께서는 클린아이 같은 걸로 통합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을 줬습니다. 사실은 우리 발제자분께서 국가의 노동정책적 기구로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지방 공기업을 통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좀 미시적 접근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각자 한 3분 정도씩을 드리면은 우리가 패스트 분석이라 그러죠. 지방 공기업에서 청년 일자리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폴리티컬 정치적 경제적인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ES 해가지고 사회 문화적으로 고용 구조와 현재 인구 변화나 이런 데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T 테크놀로지로 기술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어떤 영역이 발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우리 상하수도 공영개발이라는 직영기업도 있지만은 간접 경영인 공사공단도 있는데, 이런 데서 제도나 예산 개편 없이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나 정책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그 이준식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님께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또 출자 출연기관도 있죠. 그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이제 열려가지고 마침 또 이번 달에 이제 그 백신 접종 60% 되고 뭐 다음 달에 한 70% 되면 11월 이달 말까지죠. 지금은 60% 넘었으니까 이달 말에 70% 되고 다음 달 중순께 되면은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부분. 그래서 이제 사적 모임이라든지 또 저희들 소상공인들 그동안에 이제 영업 때문에 이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상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일자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 그런 일자리 부족 부분들 또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고, 뭐 그런 또 특히 그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 그런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의적절하고요. 또 자리를 또 이렇게 성대하게 마련해 주신 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최치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지방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역할 범위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이나 이런 업무가 또 지방자치법상에 또 이제 자치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처리할 사무에 대해서
그 지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단 같은 경우는 100%고요. 공사 같은 경우 50% 이상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설립을 해서 지자체를 대행해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지경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또 공영개발, 또 공사공단은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지하철이라든지 도시개발 요즘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또 공단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이라든지 또 국가 시책 또 그 보조금 그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설립이 되고, 아니면은 그 지방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치사무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또 지원하고 이제 관리 감독 권한을 이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 이제 지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회라든지 주민들이라는 통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고기업 평가원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결과 환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뭐 통제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뭐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관 특성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공사공단 부분, 그 다음에 출자 출연. 근데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은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자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제 만들어지는 게 퇴직하면은 새로 뽑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저는 뭐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 기관도 마찬가지죠. 뭐 재단이라든지 뭐 일자리 재단도 만들고 장학도 만들고 이래 하지만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뭐 다만 이제 그 출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산단 조성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면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출자 기관을 설립해서 그게 이제 공공성과 수익성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조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출자 기간 10% 이상 출자를 하니까 수익성 부분이 더 강조되는 부분.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일자리 부분이라 그러면은 아마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 신규 사업을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뭐 출자 기간에 좀 해당하지 않을까, 좀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자리들은 지자체, 아까 우리 소장님 발표해 주신 대로 지자체의 역할과 그런 어떤 뭐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자체 의존도가 높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 또 공공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그런 한계랄까요? 뭐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 잠깐 최근에 이제 채용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작년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사공단은 직영기업에서 이제 410개가 되겠습니다. 공사공단이 156개고 직영기업이 254개. 그리고 전체로는 9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은 7만 8천 명 기준이고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올해는 그 2,329명이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목표는 4,184명인데요. 이게 2017년부터 5년간 계산해 보면 2017년에는 4,180명, 18년에는 6,080명, 19년에는 6,352명, 20년에는 6,847명 이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계속 뭐 늘어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좋은 일자리 공공 부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정규직으로 또 전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교대를 3교대로 전환시켜 가지고 일자리의 어떤 퀄리티를 좀 개선한 이런 영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20년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이게 일자리가 늘어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정규직 전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기저 효과가 한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목표치는 줄어들었는데 실적은 뭐 대체로 이제 그 목표보다는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작년보다는 줄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자 출연 기간도 있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이 올해 3월 기준으로 798개입니다. 전체 4만 5천 명이라서 공기업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출자 기간이 97개고 출연 기간이 701개입니다. 그래서 출연 기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출자 출연 기간 같은 경우에는 18년에 4,092명, 19년에 6,251명, 20년에는 6,925명, 올해 들어서 6월까지는 2,89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그 공기업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출자 출연 기간이 워낙 소규모이고 영세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목표는 올해가 3,556명인데 여기에 비하면 80% 이상 달성이 돼서 출자 출연 기간은 많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올해는 그 체험형 일자리, 청년 체험형 일자리를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이게 유사한 게 있긴 있었는데 올 들어 가지고 기재부 중심으로 고용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게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목표를 당초에 500명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 목표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04명으로 조정을 했고 현재까지는 그 20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2분기 실적까지 해서 207명이라서 약 한 704명 대비하면 30% 정도 채용이 됐고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게 계획한 데는 이제 12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704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말씀드린 대로 30개 기관에서 207명을 채용해서 굉장히 좀 이게 좀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게 인기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수한 그 수료자 같은 경우에는 인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채용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청년 의무 고용제를 이거는 고용부의 소관이긴 하지만은 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이제 30인 이상 지방 공기업에서는 매년 정원에 3%씩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는 3,385명이 채용됐고요. 21년에는 올해 6월까지 938명. 그래서 이제 1.67%입니다. 아직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3%를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내에서의 여성 관리직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8년에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이 수립이 됐고 이게 따라 가지고 채용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8%입니다. 실적이 이제 벌써 이제 그 11.8%라서 목표치를 초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자리 같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경영 상황이랄까요, 그런 부분, 재무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영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지방 공기업 결산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이 여실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40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부채 같은 경우는 54조 4천억입니다. 부채 비율이 34.9%에 달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이 3.6%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8년에 37.3%, 그다음 2019년에 34% 이렇게 30%대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지방 공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대체로는 외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방만 경영이나 이런 경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기업이라든지 이 공기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 현실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또 많이 해준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착한 부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많이 감소해서 운수 수입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요금 현실화 같은 부분, 2015년 이후에 또 인상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우리 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단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부분은 1차적으로는 지방 자치단체와 설립자치단체와 그리고 해당 지방 공기업에서 이게 노력하는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그런 어떤 지자체와 공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일을 잘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 우리 공기업 평가원과 협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통합 채용이 이제 굉장히 확대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19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원래 기준은 한 10개 시도에서 도입을 했고요. 시군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전담 인력도 확보하고 조직도 이제 만들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이 채용 박람회 통해서 이런 채용 정보를 좀 많이 확대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 하는 건데요. 이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좀 정례화해서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지방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걸로 이렇게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재직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든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평가원에서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 기관으로서, 전담 기관이 아니지만 뭐 주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지자체나 기관 입장에서는 꼭 뭐 평가원을 이렇게 그에서 안 해도 되지만은 평가원에서 이제 굉장히 역량을 가지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아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현실에 맞는, 아까 우리 그 자장 선생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 IT라든지 IT 쪽, 요즘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블록체인 같은 이런 그런 최신 기술에 대한 교육,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트라우마 치료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전문적인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 등등에 대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다양화하고 전문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설계하고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해당 그 모든 기관에 대해서 설립 기준과 인사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채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의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라든지, 그 채용에는 그 막대한 또 비용과 인력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채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어떤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절차를 굉장히 좀 간소화해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 평가라든지 우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ESG 같은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공기관도 앞으로 ESG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제 더 이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책임, 공헌 활동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준식 과장님이 그 채용의 성과, 실적, 방향성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자랑하시고 또 어필하시고 싶은 게 많아서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뭐 평가원을 활용하면서 여러 공기업의 지원을 많이 하시겠다는 거고, 또 작년에 2,329명이나 그런 실적을 올렸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통합 채용이라든지 채용 박람회라든지 전문성이나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ESC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이 일자리 창출을 좀 늘리는 방향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향후에는 그 고용 촉진 특별법처럼 각 지방 공기업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어떤 공정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자기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을 좀 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토론자로서 우리 그 현장의 문제점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센터의 백준봉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어떤 이런 정책을 바라봤을 때 이런 방향성에서의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으신데 한번 짧게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문제라는 부분들은 발표해 주셨던 이규종 소장님께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 기술 구조가 변하고 인구 구조도 변하고 노동 시장도 이중화 분절화돼 있다 보니 이제 이 지역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또 그런 제약이 많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일반적인 형태로 제시가 됐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좀 포괄적인 논의들이 사실 다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논의에 대한 아마 시간 제약상 이제 좀 자세히 말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좀 상세 설명,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일자리 정책의 분권화, 지역 주도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이라는 이야기들은 꽤 오래 전부터 쭉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 이제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제약들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인프라와 여러 가지 인력 같은 이제 정책 수단 이런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기초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한 제약이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규용 소장님도 이야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이제 중앙정부의 책무성과 이제 지역 단위, 뭐 공공기관, 지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또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정책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기본 유형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업 모델을 갖다가 먼저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사업 유형과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지방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지독주용 이자리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이제 뭐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균형 뉴딜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이런 형태로 사실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지방 공공기관 이제 뭐 지자체가 됐던 이제 지방 공기업이 됐던 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준다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고 이제 지역의 어떤 재량권, 이제 유연성들 이게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개략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공동협력형 이제 공공협력형 모델이란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역 일자리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또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사실 또 지역 일자리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일자리 정책의 중복, 반복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중복의 문제도 항상 뭐 그 형식적인 형태의 중복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핵심적인 형태는 중앙 정부가 하지 못했는 정책의 사각지역, 뭐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이규용 소장님이 좀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보완해야 될 영역 실제로 또 있었지만은 이제 부족한 영역 그리고 또 놓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이 사각지대를 사실은 이제 지방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중앙 정부는 어쨌든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이런 표준화된 방식을 갖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한 여러 가지 고용 요건과 사정을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제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자체나 지방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자원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소규모 자체 사업을 하다 보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효과성도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제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이제 기업의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력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잘 메꿔줄 것인가,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청년 일자리도 아까 이제 많이 나와서 이야기했지만은 청년 실업률 뭐 작년 기준으로 놓고 나면 9% 그냥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뭐 4명 중 1명이 이제 실업자라고 인식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 인력 구직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미스매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인데 지역 기업 아마 이제 지방 공기업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영역 분야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기업의 협회 관련 단체 이런 형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기업이 어떤 인력을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DB 이런 부분들 체계 사실 이거는 이제 지역인적개발위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진행하고 있고 워크넷에서도 이런 거 등장하고 있지만은 바로 현실적이고 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냥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런 일자리가 좀 더 이제 제대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지역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단연도 통합형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제 일단 일이 떨어진다면 사실은 뭐 이례적으로 한번 사업 모집하고 진행하고 끝나버린 이 형태가 된다면 역량의 축적 지역 이렇게 일자리 정책의 역량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인프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연도 필요하고 일자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주거, 복지, 공동체 이런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단연도 통합형 사업이라는 부분들도 지역 부분에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회자는 시간의 분배를 잘하는 건데 저희가 남은 시간이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한 사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백 소장님께서는 지역의 재량권 문제, 일자리 정책의 중복성 문제, 공공기관의 역할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의미 깊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단연도의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상당히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 토론에 임하시는 우리 김세훈 센터장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지방 정부를 압박을 주거나 지방 공기업을 독려하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의 선결 조건은 지방 재정의 분권하거든요. 재정이 없이 이런 것들이 제도적 변화나 정책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서 향후 이제 행정안전부와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이런 재정적 문제, 지역의 특수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를 실무적으로 풀어가실지 한번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영국 컨설팅 실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규용 소장님께서 발제를 듣고 좀 큰 틀에서 현황하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고민이 있으신 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도 좀 살펴볼 그런 문제들도 이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이 생산됐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를 보면은 6월 달까지 이제 취업자 수가 이제 작년 동기 대비 67만 명 넘게 늘어서 7년 만에 이제 가장 많았다. 근데 이제 뭐 주요 원인으로 뭐 디지털 전환도 있고 수출 호조도 있어서 가장 크게 늘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청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용직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어렵다라는 이제 기사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그게 이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당분간 큰 틀에서 이제 고용 회복에 대해서 좀 체감을 하는 것은 즉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제 발표를 이제 들었을 때 이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인 어떤 시각을 인사이트를 이제 많이 이제 주셔서 많은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좀 작게 이제 지방 공공기관의 차원에서도 이제 어떠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 크게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이제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과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이제 좌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공기업 평가원 또는 이제 지방공기업과의 이제 어떤 협조 체계 속에서 좀 더 발전을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단편적인 어떤 사업 아이디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제안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지방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또는 요즘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제 용어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의 시대가 점차 이제 종식을 향해서 나아갈 적에 과거와 같이 회복을 하고 지역의 경제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과거와 같은 체제와 경쟁력을 갖추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이제 기반 마련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리질리언스라고 이제 주로 얘기하는 이제 회복 탄력성 이제 문제가 뭐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 두루두루 쓰입니다만은 역경이 한번 닥쳤을 때 그것을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미국이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업계가 초토화가 됐고 한국이 IMF 사태 이후에 거의 한국 경제가 무너지다시피 했을 때 그것을 3, 4년 만에 바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힘.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방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무엇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좀 찾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장 친화적인 이제 경쟁이나 그 다음에 경영에서의 유연성, 이제 자율성 이런 부분이 좀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실행이 나가기 위해서 좀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정부의 저런 관심이 크게 필요하다. 특히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정책이 표준화가 돼 있고 지역의 재량권은 제약되어 있는 지금 상황. 이것이 공사공단의 경영에 이제 투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다름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뭐 도시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형 분야에서 착한 적자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역경을 맞이했을 때 어떤 호의적인 시각을 이제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착한 적자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공단에서는 좀 한국판 이제 뉴딜과 같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제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전환의 시점에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회 포착과 어떤 도전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디지털 전환에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인 만큼 저희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도 뭐 컨설팅과 연구를 통해서 ESG에 대한 어떤 연구의 지원,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회가 닿는 대로 지방의 공사공단과 크게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어요. 지역 단위 일자리 정책이 분절되어 있고 포용적 고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데 우리 지금 현재 김세훈 센터장님이 그런 것들을 공사공단에 투영했을 때에 현실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미시적으로 내려갔을 때 정책이 집행되는 단계에서의 디스코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오늘 전체를 발제하신 이규용 소장님의 한 10초? 지금 우리가 시간이 6분이나 지났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의 역할들에 대해서 패널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지역의 다양한 주체, 그러니까 파트너십의 한 주체로서의 공기업의 역할들을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분, 그 다음에 그 평가원에서 집행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분, 그리고 현재 학교에 계신 분, 여러분들의 유용하고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인사말을 못 드렸는데 선문대학교 여영현 교수입니다. 처음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갈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아까 김세훈 팀장님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회가 좋다 그랬는데
그렇게 밟아도 깨지지 않는 사회를 안티프레질 소사이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전 사회보다도 더 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널 발제자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지금 현장에서 예.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왕도시공사 사장 이원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출산율이 아마 2020년도에 0.84인 아마 금년은 더 낮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도시나 농촌이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지역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 발제를 해주신 이기용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부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제시가 됐는데, 아까도 우리 김세훈 씨가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지방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지방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기업 학회장이시니까 우리 지방 공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담당해야 될 역할, 또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발제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은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상시 고민을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오늘도 발표를 할 때 정책의 발표가 공급자 중심이고 중앙정부 중심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지역 일자리 정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지방공기업이 되려면은 첫째로 지방공기업의 책임성에 맞게 이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공사나 공단의 자율성이나 예산 편성권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게 취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 정부의 예산이나 자율성이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재정 연방주의처럼 일정 부분을 지방에다가 할당해주고 그 지방에서 자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본질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 위주로 가서 나중에 성과만 바라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양해가지고 지방 주민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고민하고 공기업의 그 CEO들이 관리하는 방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민간에서도 필요한 공공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공공 데이터를 공사공단에서 취합해가지고 민간에다가 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 가면은 고령화 사회예요. 거기에는 문지방 같은 것들이 다 높아서 낙상사고로 노인들이 다치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지방을 없애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결국은 재정이에요. 그래서 그 재정 확충도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만큼 중앙집권적인 일본보다도 훨씬 지금 재정 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시적으로 바뀌어가야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과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관계상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대답까지 잘 해주신 여형현 학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